펜실베이니아 주 모닝 글로리안이 한국의 작은 마을 새벽면의 11월 바람은 옷이란 옷은 다 뚫고 들어와 뼛속 깊이 스며드는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이미 대피소를 찾은 후에도 오랫동안 그 한기가 머무는 듯했다. 회색빛 오후 하늘 아래 가로등이 일찍 깜빡이기 시작했고 이미 겨울의 첫 기운으로 하얗게 먼지가 앉은 인도 위로 희미한 노란빛 웅덩이를 드리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를 숙인 채 서둘러 지나갔고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살을 애는 공기를 피하려는 듯 입김이 작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박동찬은 낡은 데님 재킷을 어깨 위로 단단히 여미며 솔랑길을 뛰다시피 걸었다. 작업화가 아침에 내린 얼음비로 생긴 얕은 물웅덩이를 첨벙거렸다. 왼손에는 덜거덕거리는 공구함이, 오른손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구겨진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다. 최 씨 할머니 댁 주방 싱크대가 또 막혔고 할머니는 바닥으로 물이 번진다며 공황 상태로 그에게 전화했던 것이다. 이번 주 들어 세 번째 긴급 호출이었고 만약 6시 전에 수리를 마칠 수 있다면 그 $60, 아니 6만 원은 이번 달 아직 내지 못한 월세를 충당하기에 충분할 터였다. 그가 걷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계산이 반복되었다. 느티로까지 가서 문제를 진단하고 수리하고 돈을 받고 홍 사장이 사무실 문을 잠그기 전에 강변 아파트로 돌아가기까지 정확히 47분. 딸 소민이가 다시 친구 민식이네 차고에서 잠들지 않게 하기까지 47분. 8살 딸아이의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은 작은 안정을 유지하기까지 47분. 솔랑길과 세 번째 길모퉁이의 버스 정류장은 새벽면의 낡은 벽돌 도서관 그늘 아래 자리 잡고 있었다. 녹슨 지붕 아래 놓인 낡은 벤치는 악천후로부터 거의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했다. 동찬은 수년간 이 자리를 수백 번도 더 지나쳤지만 대개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무언가가 그의 발걸음을 늦추게 만들었다. 한 할머니가 벤치 옆에 서 있었다. 앉지 않고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아주 미동도 없이 서 있기만 했다. 수십 년은 더 입은 듯한 긴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한때는 흰색이었을지 모르나 오래된 눈의 색깔로 바랜 뜨개질 모자 아래로 은발이 빠져나와 있었다. 갈색 가죽 핸드백을 어찌나 꽉 쥐었는지 종이장처럼 얇은 피부 위로 손마디가 하얗게 드러나 보였다. 동찬은 시계를 힐끗 보았다. 이제 44분 남았다. 계속 움직여야 했다. 필요한 부품을 구하려면 철물점이 문 닫기 전에 최 씨 할머니 댁에 도착해야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살짝 몸을 돌렸고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아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2년 동안 3번이나 아파트를 옮긴 후 소민이가 새 학교 첫날 지었던 것과 똑같은 혼란스러운 두려움이었다. 할머니는 길 위쪽을 보았다가 아래쪽을 보았다가 다시 위쪽을 보았다. 입이 살짝 움직이며 동찬이 바람소리에 묻혀 들을 수 없는 단어들을 만들었다. 그녀는 연속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가 망설이고는 다시 뒤로 물러섰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갔다. 장바구니를 든 여자는 한 팔로 가방을 옮겨 잡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한 번도 눈을 들지 않았다. 10대 2명이 주말 계획에 대한 대화를 끊지 않고 큰 소리로 웃으며 지나갔다. 동찬은 완전히 걸음을 멈췄다. 할머니는 그가 쳐다보는 것을 알아채고는 마치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다는 듯 작고 불확실한 미소를 지었다. 저기요, 그가 몇 야드 떨어진 곳에서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마치 그를 초점에 맞추려는 듯 여러 번 눈을 깜빡였다. 버스를 놓친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불안정했다. 아니면 아직 안 온 걸지도 모르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동찬은 마치 놀라면 달아날지도 모르는 길, 잃은 동물에게 다가가듯 천천히 다가갔다.
어떤 버스를 기다리세요? 12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14번이었나. 그녀는 핸드백을 열고 점점 더 초조하게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분명 시간표가 어딘가 있을 텐데. 항상 여기 넣어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녀가 찾는 동안 핸드백 내용물이 살짝 쏟아져 나왔다. 동차는 휴지 작은 동전 지갑 금이 간 안경집 그리고 고무줄로 묶인 명함 몇 장으로 보이는 것을 언뜻 보았다. 버스 시간표도 그가 볼 수 있는 지갑도 휴대폰도 없었다. 어디로 가시려는 거예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한순간 날카로웠다가 다음 순간 흐릿해지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집에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고 마치 처음 보는 거리인 양 주변을 둘러보았다. 동차는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41분. 최 씨 할머니는 지금쯤 부엌 바닥으로 물이 번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부른 수리공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을 터였다. 그에게 필요한 6만 원은 매 초마다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찬바람 속에 너무나 길 잃고 연약해 보였다. 주소는 기억나세요? 그가 물었다. 그녀의 얼굴이 약간 밝아졌다. 아, 네. 저는 별가동에 살아요. 창문에서 보는 경치가 아주 아름답죠. 로버트, 아니, 우리 남편이 항상 펜실베이니아, 아니, 한국에서 가장 멋진 경치라고 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슬퍼졌다. 비록 로버트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요. 별가동. 동차는 그 지역을 알거나 어쨌든 들어는 보았다. 철문과 높은 담장 뒤에 오래된 가문들이 사는 새벽면의 부유한 구역이었다. 그곳의 집들은 아마 동찬이 평생 벌어도 못 살 만큼 비쌀 터였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부유해 보이지 않았다. 코트는 깨끗했지만 낡았고 신발은 실용적이었지만 닳아 있었다. 어쩌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가정부나 관리인 같은. 여기서 꽤 먼데요. 동찬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별가동까지 가는 버스는 자주 없어요. 특히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요. 오, 그녀는 너무나 실망한 표정을 지어서 동찬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럼 누구에게든 전화해야겠네요. 누구에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녀는 다시 핸드백을 열고 똑같은 헛된 수색을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지며 죽은 나무잎들이 포장도로 위를 스쳐 지나갔고 할머니는 코트에도 불구하고 몸을 떨었다. 동찬은 지금쯤 친구 민식이네 부엌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며 아빠가 언제 데리러 올지 궁금해하고 있을 소민이를 생각했다. 이씨 아주머니는 6시 반까지만 소민이를 봐주었고 그녀에게도 걱정해야 할 자신의 가족이 있었다. 어머님 혹시 신분증 같은 거 있으세요? 주소가 적힌 거요. 그녀는 코트 주머니를 두드리고는 다시 핸드백을 들여다보았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게 틀림없어요. 요즘 가끔 그래요. 깜빡깜빡하거든요. 그녀는 갑자기 명료해진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데 말이에요. 동찬의 목이 메었다. 이제 38분. 하지만 그녀를 여기에 두고 갈 수는 없었다.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집에 갈 방법이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 씨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최 여사님, 박동찬입니다. 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시간 안에는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그는 그녀의 대답을 들으며 위장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이해합니다. 내 다른 사람 부르셔야 한다면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잠시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6만 원. 사라졌다. 제때 월세를 낼 기회와 함께 무슨 일 있으세요? 젊은이 할머니가 그의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동찬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다. 버스도 없고 새벽면에는 택시 서비스도 없었고 이웃 마을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돈도 없었다. 하지만 민식인의 정비소는 불과 3블록 거리에 있었고 민식인은 그에게 신세를 진 게 있었다. 여기 잠깐만 계세요. 알았죠? 제가 차편을 좀 알아볼게요. 그녀의 얼굴이 안도감과 감사함으로 환해졌다. 아,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폐를 끼칠 수는 없죠. 전혀 폐가 아닙니다. 동찬은 이미 민식이 번호를 누르며 말했다. 민식아, 나 동찬인데 큰 신세 좀 져야겠다. 솔랑길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 한 분이 발이 묶여 계신데 별가동까지 가셔야 하거든. 혹시 그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들었다. 알겠다. 아니, 이해해. 어쨌든 고맙다. 민식인의 트럭은 정비소에 부품째로 분해되어 있었고 그의 아내는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느라 그들의 차를 가져갔다고 했다. 동찬은 실망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최선을 바라는 환자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할머니를 보았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었고 그녀는 코트를 몸에 더 단단히 여몄다. 멀리서 첫눈송이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다. 차가운 땅 위에 곧 쌓일 작은 흰 점들이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소민이 방금 잃어버린 월세, 그리고 주말까지 새 집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로 길바닥에 앉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고는 다시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명백한 혼란 속에서도 그렇게 꼿꼿이 서 있는 모습 세상이 마치 그녀의 존재를 잊은 것처럼 보일 때조차 위엄을 유지하는 모습. 어머님, 그가 불가피하면서도 두려운 결정을 내리며 말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안전하게 도착하시도록 해드릴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주시겠다고요. 낯선 분이 아니에요. 동찬은 그 말의 진실함에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별가동을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목적지까지 거의 2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둘 다 알지 못했지만 동찬은 이 순간이 그 어떤 배관수리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들 뒤로 버스 정류장은 땅거미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고 앞에는 둘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여정이 놓여 있었다. 눈발은 이제 제법 굵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가볍게 흩날리던 눈이 계절의 첫 폭설로 변해가며 인도와 세상을 온통 소리 없는 하얀색 고치로 감싸고 있었다. 박동찬은 윤수와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맞춰 자신의 보폭을 줄였고 혹시라도 그녀가 미끄러질까봐 한 손은 항상 부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사람, 특유의 신중함으로 움직였지만 어깨에는 눈 내리는 저녁 산책보다 더한 역경도 헤쳐왔을 법한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혹시 제가 가족분들 기다리시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수아 할머니가 길모퉁이에서 잠시 멈춰서서 헤드라이트로 어둠을 가르며 지나가는 픽업 트럭을 기다리며 말했다. 제 딸아이는 잘 보살핌 받고 있습니다. 동찬이 대답했다.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것이 느껴졌다. 아마이 씨, 아주머니가 소민이를 언제 데리러 올 거냐고 묻는 문자일 터였다. 소민이는 안전하고 따뜻하게 있으니 그게 중요하죠. 수아 할머니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소민이요. 8살입니다. 동찬은 그들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느꼈다. 아주 똑똑하고 제 고집은 2배로 닮았죠. 8살은 참 좋은 나이죠. 진지한 대화도 가능하고 아직 마법을 믿을 만큼 어리고요.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다. 우리 손주 민준이가 8살 때가 기억나네요. 거실에 소파 쿠션이랑 식탁 의자를 전부 가져다가
아주 정교한 요새를 만들곤 했어요. 우리 남편은 끔찍하게 귀찮아하는 척했지만 항상 제일 먼저 그 안에 기어 들어가서 민준이가 그날 계획한 대단한 모험 이야기를 듣곤 했죠. 그녀의 말투에서 무언가를 느낀 동찬이 그녀를 셔гл해보았다. 민준군, 단 한 단어가 차가운 공기 속에 걸려 있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로 갔어요. 17살이었는데 막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였죠. 가끔씩 아직도 계단에서 그 애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동찬은 예기치 않은 슬픔과 마주했을 때 찾아오는 익숙한 통증을 느꼈다. 사랑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종류의 아픔이었다. 죄송합니다. 그건 상상도 못하겠네요. 그 애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태준이가 그 일로 망가져 버렸어요. 수아 할머니는 낡은 집들이 늘어선 거리로 접어들며 코트를 더 단단히 여몄다. 집들의 창문에서는 눈 내리는 저녁을 배경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예전에는 우리 모자 사이가 아주 가까웠는데 민준이가 죽은 후에 아들은 마치 저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너무 많이 떠올리게 해서 저를 쳐다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들은 몇 분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걸었다. 쌓이는 눈의 발소리가 묻혔다. 동찬은 동행하는 할머니를 힐끗힐끗 훔쳐보며 그녀의 명백한 기품과 현재 상황을 조화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교양 있는 사람처럼 말했고 존경에 익숙한 여성의 몸가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집에 갈 방법도 없이 홀로 헤매고 있었다. 수아 어머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별가동에는 혼자 사시는 건가요?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말이 없어서 동찬은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가 대답했을 때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작아져 있었다. 지은 씨가 있어요. 제 도움이죠. 그렇게 부르지만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약 먹는 거 잊지 않도록 챙겨주고 약속 기억하는 것도 도와주고요. 가끔은 다른 것들도 기억하도록 도와주죠. 그분이 어머님 나오신 거 알고 계세요. 산책 간다고 했어요. 날씨 좋을 때는 오후에 자주 산책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계속 걷다 보니 어쩌다 시내까지 왔고 그러고 나니 집으로 가는 방향이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녀는 낯선 동네를 둘러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요즘 들어 더 자주 방향을 잃는 것 같아요. 지은 씨는 제 나이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의 정신을 믿을 수 없을 때는 정말 무서워요. 동찬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이번에는 꺼내서 확인했다. 이씨 아주머니에게서 온 부재중 문자 3통과 아파트 건물주인 홍 사장에게서 온 새 문자 1통이었다. 홍 사장의 메시지를 읽자 그의 위장이 쿵 내려앉았다. 사무실 6시 마감. 그때까지 입금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자물쇠 교체함. 이미 6시 30분이 지나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수아 할머니가 그의 표정을 알아채고 물었다. 동찬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그냥 회사 일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일이고요. 그들은 별가동으로 향하는 완만한 오르막길을 계속 올랐다. 앞마당에 아이들 자전거가 버려져 있고 현관에는 아직도 할로윈 호박등이 웃고 있는 중산층 동네를 지나쳤다. 눈은 이제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동찬은 수아 할머니가 애써 따라오려 하지만 지쳐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잠깐 쉬었다 가실래요? 그들이 지붕 덮인 정자가 있는 작은 공원에 다다랐을 때 그가 제안했다. 그게 좋겠네요. 그녀가 인정했고 그들은 쉼터로 향했다. 수아 할머니는 역력한 안도감으로 벤치에 앉았고 동찬은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제 메시지가 7개였다.
이씨 아주머니는 2번이나 전화를 걸었고 점점 더 걱정스러운 문자를 보내왔다. 수아 어머님이 산책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보셨나요? 정말 걱정돼요. 이렇게 오래 안 들어오신 적이 없는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동찬은 예전에 수아 할머니가 핸드백을 뒤적일 때 얼핏 보았던 명함들, 혹은 어쩌면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알려준 김지은이라는 이름과 번호를 떠올렸다. 그는 수아 할머니의 상태와 이씨, 아주머니의 문자를 보고 지금은 김지은 씨에게 연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수아 어머님 동찬이 부드럽게 말했다. 제 생각에 김지은이라는 분이 어머님을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님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시고요. 수아 할머니의 손이 입으로 향했다. 오 세상에. 내가 어디 간다고 말하는 걸 깜빡했네. 그 애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그녀는 갑자기 명료해진 눈으로 동찬을 보았다. 혹시 그 애 번호 알아요? 전화 좀 해줄 수 있어요. 동찬은 어렵사리 기억해낸 번호, 혹은 할머니가 건넨 명함에서 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지은입니다. 김지은 씨, 박동찬입니다. 지금 윤수아 어머님과 함께 있습니다. 안전하시고 제가 지금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중입니다. 김지은 씨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역력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윤수아 어머님, 괜찮으세요? 동찬은 수아 할머니에게 휴대폰을 건넸고 그녀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다. 지은아 미안하다. 산책 나갔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지 뭐냐. 이 착한 젊은이가 나를 발견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단다. 지금 어디세요? 김지은 씨의 목소리가 동찬에게도 들릴 만큼 컸다. 수아 할머니가 불확실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잘 모르겠는데. 동찬 씨, 우리가 지금 어디죠? 단풍공원 근처 7번가입니다. 동찬이 휴대폰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다. 거기서 집까지는 적어도 1마일은 넘고 눈도 많이 오는데요. 김지은 씨가 말했다. 수아 어머님, 거기서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사실은요, 동찬이 끼어들었다. 저희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길이 미끄러워져서 운전하기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김지은 씨가 대답했다. 박동찬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만 어머님께서는 장거리 보행이 힘드신 건강 상태세요. 그냥 계신 곳에 머물러 주시면 나 괜찮다 지은아. 수아 할머니가 예전의 위험이 살짝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 춥긴 하지만 동찬 씨가 아주 잘 보살펴주고 있단다. 곧 집에 도착할 거야. 몇 차례 더 이야기가 오간 후 김지은 씨는 마지못해 그들을 별가동 입구에서 만나기로 동의했다. 동찬은 수아 할머니가 일어서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점점 더 눈이 많이 내리는 저녁 속으로 여정을 계속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그들이 걸으면서 수아 할머니가 말했다. 계속 고집부릴 필요는 없었다는 말일세. 지은이가 나를 데리러 올 수도 있었는데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진심이었습니다. 동찬이 대답했다. 게다가 저는 이 동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정말 그랬다. 추위와 눈 그리고 아파트를 잃을 것이라는 점증하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사려 깊은 질문을 하고 마치 그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그의 대답에 귀 기울이는 이 여성과의 산책에는 무언가 평화로운 것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소민이에 대해 묻고 실제로 그 세부 사항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 언제였던가. 그의 노동력에서 이익을 얻는 것 이상으로 그의 꿈이나 어려움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언제 있었던가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아 할머니가 특히 미끄러운 인도 한 구석을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말했다. 저는 이것저것 고치는 일을 합니다. 주로 배관 정리 작업, 목공일도 가끔 하고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죠.
동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꾸준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일이고 저는 그 일에 능숙합니다. 분명 그러실 거예요. 손재주가 좋으시잖아요. 그녀가 그의 작업으로 다른 손가락을 가리켰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시고요. 그런 건 귀중한 자질이죠. 분명 충분히 귀중하지는 않은가 봅니다. 동차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동차는 망설이다가 이 거의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삶에 끊임없는 줄타기에 대해 털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세계의 파트타임 일은 결코 충분한 돈이 되지 못했고 곧 잃게 될 아파트, 그리고 자신이 소민이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안정을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딸을 실망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밤마다 그를 잠 못 이루게 하는 두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밤 저를 도와주시느라 상황이 더 안 좋아지셨군요. 수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동찬이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밤 저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별가동 초입에 다다랐다. 낮은 동네의 소박한 집들이 사라지고 돌담과 연철 울타리 뒤 도로에서 멀찍이 떨어진 더 큰 저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가로등은 강역이 더 멀었지만 더 우아했고 떨어지는 눈을 마법처럼 보이게 하는 빛 웅덩이를 드리웠다. 언덕 위에서 차 한 대가 다가왔고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휩쓸며 연석에 멈춰 섰다.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얼굴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수아 어머님, 여기 계셨군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김지은 씨는 키가 크고 운동가처럼 보였으며 짧은 갈색 머리에 철퇴 안경 너머로 총명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익숙한 사람의 능숙한 효율성으로 재빨리 수아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김지은 씨는 박동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윤수아 할머니는 이전의 위엄을 되찾은 듯한 모습으로 동찬에게 차를 마시고 몸을 녹이고 가라고 단호하게 권했다. 동찬의 정중한 거절이나 지은 씨의 조심스러운 제안도 소용없었다. 제가 신세를 졌으니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지은 씨의 차를 타고 별가동 언덕길을 조금 더 올라 구불구불한 진입로 끝에 자리한 웅장한 저택 앞에 멈춰 섰다.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눈 덮인 어둠 속에서 홀연히 나타난 듯한 집이었다. 조지아 양식 안이 한국의 고풍스러운 양관 스타일의 건축물은 오랜 부와 뿌리 깊은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높은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와 잘 가꾸어진 정원 위로 쏟아졌고 겨울 하늘 아래 고목들이 파수병처럼 서 있었다. 동찬은 예전에 부유한 동네에서 허드레시를 할 때 이런 집들을 지나친 적은 있었지만 손님으로 정문을 통과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터였다. 지은 씨가 열쇠 꾸러미를 꺼내 사자 머리 모양의 노소에 문고리가 달린 육중한 나무 문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 동찬은 숨이 멎는 듯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대리석 바닥 위로 무지갯빛을 흩뿌렸고 우아한 계단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2층으로 휘어져 올라갔다. 금박 액자에 담긴 유화들이 벽을 따라 걸려 있었고 계절과 어울리지 않게 크리스털 화병에 꽂힌 신선한 장미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어휴, 아니 왜 이렇게 춥지? 수아 할머니가 스카프를 풀며 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 때문만은 아닌 듯 살짝 떨리고 있었다. 지은아 제임스 아니 최 서방한테 난방 시스템 좀 확인해보라고 일러주겠니? 이렇게 쌀쌀하면 안 되는데. 지은 씨와 동찬은 시선을 교환했다. 어머님 지은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최 서방님은 여기 안 계세요. 지금은 필라델피아, 아니 부산에 사시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온도 조절기 만져볼게요. 수아 할머니의 얼굴에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아, 물론이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는 애써 정신을 집중하려는 듯
동찬에게로 몸을 돌렸다. 외투는 이리 주시게. 꽁꽁 얼었을 텐데. 동찬은 이 우아한 공간 속 자신의 낡은 작업복과 흙 묻은 작업화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저는 그냥 이만 가보겠습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절대 안 되네.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소원대로 하는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자네는 내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었고 나는 제대로 보답할 생각이네. 지은 씨가 그의 팔꿈치 옆에 나타나 따뜻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말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박 선생님. 외투는 제가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작업하는 걱정 마세요. 이 바닥은 눈 조금 묻은 것보다 훨씬 더한 것도 겪었으니까요. 지은 씨가 그들을 응접실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안내하는 동안 동찬은 끝없이 이어지는 듯한 다른 공간들을 힐끗 보았다. 20명은 좋게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놓인 식당 바퀴 달린 사다리가 있는 천장까지 닿는 책장으로 가득 찬 서재. 다른 문 너머로는 높은 창문 근처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음악실로 보이는 곳도 있었다. 응접실 자체는 현관보다 아늑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이었다. 동찬이 똑바로 설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돌 벽난로에서는 장작불이 타닥거렸고 편안한 의자와 소파들은 따뜻함과 정원 전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었다. 페르시아 양탄자가 윤이 나는 나무 바닥을 덮고 있었고 벽에는 그가 짐작건대 복제품이 아닌 원본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편한 곳에 앉으시게. 수아 할머니가 벽난로 근처에 날개 달린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지은아 차랑 아까 네가 만든 샌드위치 좀 가져다 주겠니? 네 어머님. 지은 씨가 문가에서 잠시 멈췄다. 어머님 저녁 약은 드셨어요. 안 먹은 것 같은데. 솔직히 오늘이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으니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 턱이 있나. 수아 할머니가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좌절감이 묻어 있었다. 이 늙는다는 건 젊었을 때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복잡한 일이더군. 지은 씨가 떠난 후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동찬은 벽난로 불빛 아래서 안주인을 더 자세히 살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전의 혼란스러움과 명백한 노화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을 추스르는 방식에는 위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평생의 자신감과 권위에서 우러나오는 타고난 우아함이었다.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마침내 그가 말했다. 남편 집안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내려온 집일세. 수아 할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며 대답했다. 이렇게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가끔은 내가 그저 빌려 쓰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네. 남편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고 지금 보는 증축 부분 대부분은 시아버지께서 하신 거지. 원래 집은 훨씬 작았어.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3월이면 43년째네. 남편이 나를 신부로 데려왔을 때 방들을 걸어 다니다가 비싼 물건이라도 깨뜨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녀가 그 기억에 미소 지었다. 나는 부산의 판잣집에서 자랐네.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생계를 이었지. 이곳은 내게 버킹엄 궁전이나 마찬가지였어. 동찬은 흥미를 느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교회 사교 모임에서였네. 나는 보험회사 비서로 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 교회에서 주최하는 모금 행사에 나를 억지로 끌고 갔지. 남편은 어머니께서 꼭 참석하라고 하셔서 와 있었다더군. 아무래도 윤 씨 가문은 그런 행사에 얼굴을 비춰야 했던 모양이야. 수아 할머니의 눈이 멀리 어딘가를 향했다. 해군 제복을 입은 그이가 어찌나 멋있던지. 막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였는데 마치 방 안에 당신만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지. 지은 씨가 동찬의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비싸 보이는 티 서비스와 함께 섬세한 샌드위치와 직접 만든 듯한 쿠키 쟁반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세 사람 모두에게 차를 따르고는 수아 할머니 컵 옆에 작은 약 정리함을 슬며시 놓았다. 고맙네 지은아. 수아 할머니가 별말 없이 약을 먹었다. 지은이가 나를 아주 잘 보살펴준다네 동찬씨. 이 애가 없으면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어. 수아 어머님 밑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동찬이 차 한 잔과 함께 자리에 앉은 지은 씨에게 물었다. 이제 3년째예요. 지은 씨가 대답했다.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어머님 주치의 선생님께서 가정간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셨죠. 원래는 새 약에 적응하실 때까지만 임시로 있을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서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은이는 너무 겸손해. 수아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도 있고 지금쯤이면 자기 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 절반은 정신이 나간 늙은이 옆에 붙어 있잖나. 저는 제 일이 좋은데요, 어머님. 지은 씨가 단호하게 말했다. 게다가 누군가는 어머님이 눈보라 속에 길을 잃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그들은 함께 웃었고 동찬은 두 여자 사이에 진정한 애정을 볼 수 있었다. 단순한 직업적인 관계 이상이었다.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갈 때 생겨나는 진정한 보살핌이 그곳에 있었다. 동찬 씨, 수아 할머니가 그에게로 다시 관심을 돌리며 말했다. 따님에 대해 말해주게. 소민이라고 했던가. 동찬의 얼굴이 누군가 소민이에 대해 물을 떼면 항상 그랬듯이 환해졌다. 정말 대단한 아이죠. 강단도 있고 그러면서도 아직 동화를 믿고요. 커서 수의사가 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쩌면 전문 아이스크림 맛 감정가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마음이 바뀌거든요. 그럼 아이 엄마는요? 그 질문이 잠시 공기 중에 머물렀다. 동찬은 시간을 벌려는 듯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민서 엄마는 소민이가 4살 때 떠났어요. 더 안정적인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었고요. 그때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하루 12시간씩 나가 있었고 생활비 대기도 빠듯했죠. 그 사람이 소민이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가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잠시 말을 멈췄다. 판사님이 소민이는 저랑 있는 게 더 낫다고 결정하셨어요. 관련된 모든 분들께 힘든 시간이었겠네요. 수아 할머니가 진심 어린 동정심으로 말했다. 그랬죠. 하지만 소민이는 회복력이 빠른 아이예요. 아마 저보다 더 잘 적응했을 겁니다. 동찬이 미소 지었다. 가끔 엄마랑 전화 통화는 하지만 같이 살고 싶다고 조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민이는 오늘 밤 어디 있나요? 지은 씨가 물었다. 방과 후에 아이를 봐주는 이웃집에요. 이씨 아주머니라고. 동찬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우연의 일치에 놀랐다. 사실 지은 씨랑 성함이 같네요. 아무튼 제가 퇴근할 때까지 소민이를 돌봐주시고 숙제도 도와주시고 저녁도 먹여주세요. 그분 관대함이 없었으면 제가 어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대개 마음이 가장 넓죠. 수아 할머니가 말했다. 다른 사람 가족에게 자기 집을 열어주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마치 그들의 대화를 듣기라도 한 듯 동찬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씨, 아주머니 이름이 화면에 떴다. 이 전화는 받아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찬이 사과하며 말했다. 아주머니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동찬 씨, 괜찮아요. 이씨 아주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민이는 이미 저녁 먹고 숙제도 다 끝냈어요. 우리 애들이랑 영화 보고 있는데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좀 걱정이 돼서요.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동찬은 우아한 응접실을 둘러보며 초현실적인 기분을 느꼈다. 네, 안전합니다. 사실 제가 도와드렸던 분 댁에 와 있는데 별가동이에요. 1시간 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겁니다.
별가동이요. 세상에 거긴 아주 고급 주택가잖아요. 아무튼 소민이는 걱정 마세요. 길이 너무 안 좋아지면 오늘 밤 여기서 자도 되니까요.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시면 문자 주세요. 동찬이 전화를 끊자 수아 할머니는 새로운 관심으로 그를 살피고 있었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 면에서는 운이 좋죠. 이씨 아주머니는 저희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이후로 정말 생명의 은인이셨어요. 소민이 돌봐주시는 비용도 거의 안 받으려고 하세요. 일하는 부모 돕는 게 기쁘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수아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혹시 선을 넘는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아까 오늘 밤 월세에 보탬이 될 일을 놓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찬은 의자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어머님 탓이 아닙니다. 제가 싱크대 고치러 달려가는 대신 어머님을 돕기로 선택한 거니까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지금 어려운 처지에 놓이셨군요. 어떻게든 해결할 겁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동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은 씨는 그의 어깨에 서린 긴장감을 알아차렸다. 수아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이 불을 쳐다보고 있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사려 깊었다. 동찬 씨 사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만약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뭘 하고 싶으세요? 소민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음 월급 걱정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다면요. 동찬은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학교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아마 건설업 면허를 따고 제 사업을 시작할지도 모르죠. 저는 손재주도 좋고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지만 지금은 미래를 계획하기는커녕 생존하기도 빠듯하거든요. 그리고 소민이는요. 그 아이에게는 뭐가 달라질까요? 모든 게요. 동찬이 망설임 없이 말했다. 더 좋은 학교, 어쩌면 음악 수업도요. 소민이는 항상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우리 단칸방 아파트 대신 자기만의 침실도 생기겠죠. 가끔은 휴가도 갈 수 있을 거고요. 캠핑이라도 좋으니. 학용품 살 돈 걱정 없이 아이답게 지낼 기회도 생기겠죠. 수아 할머니는 마치 나중에 참고하려는 듯 그의 대답을 기억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구석의 괴종시계가 9시를 알렸다. 동찬은 자신이 1시간 넘게 몇 달 만에 어른과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이제 슬슬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아쉬운 듯 말했다. 이 날씨에 제가 너무 오래 밖에 있으면 이씨 아주머니가 걱정하실 거예요. 물론이죠. 수아 할머니가 말했지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은아 동찬 씨 택시 좀 불러주겠니? 제가 모셔다 드릴 수 있어요. 지은 씨가 제안했다. 걸어가시기에는 길이 너무 미끄러워졌을 거예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수아 할머니는 현관까지 동찬을 배웅했다. 조심스러운 위엄으로 움직였다. 현관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동찬 씨,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무게가 실려 있었다. 오늘 밤 당신이 한 일, 자신의 문제도 있는데 혼란스러워하는 늙은이를 쉬멈춰 서서 도와준 것. 그런 종류의 친절은 생각보다 드물다네. 세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게 상기시켜 주었어. 어머님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동찬이 대답했다. 수아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 표정이 그녀의 얼굴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러길 바라네. 진심으로 그러길 바라. 그녀가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우아한 글씨체로 된 명함이었다. 이건 내 전화번호일세.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전화하게. 정말로 무엇이든. 동찬은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중앙에는 단순한 검은색 글자로 윤수아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회사 이름도 직함도 그저 그녀의 이름뿐이었다. 하지만 왠지 그 명함을 들고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세상으로 향하는 생명줄을 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지은 씨의 차가 원형 진입로를 빠져나갈 때 동차는 사이드 미러로 점점 작아지는 집을 바라보았다. 창문에서는 눈 내리는 밤을 배경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단순한 친절 행위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무언가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박동차는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윤수와 할머니의 계약서를 검토하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심했다. 토요일 아침, 그는 민식인의 부엌 식탁에 팬케이크 한 접시를 놓고 앉은 소민이에게 8살 아이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압도되지 않게 기회를 설명하려 애썼다. 그래서 우리는 큰 집 뒤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소민이가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면 늘 그랬듯이 팬케이크를 정확한 사각형으로 자르며 물었다. 맞아. 그걸 별채라고 하는데 침실이 2개라서 처음으로 네 방이 생기는 거야. 소민이의 눈이 커졌다. 내 방이요. 문 닫을 수 있는 내 방이요. 응. 그리고 창문에서는 정원이 보이고 수아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올라갈 수 있는 과일나무도 몇 그루 있어. 그 할머니는 어때요? 착해요. 동차는 신중하게 질문을 고려했다. 아주 친절하시고 똑똑하시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도 마치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주셨어. 네가 그분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학교는 옮겨야 해요. 아니 아가. 지금 다니는 새벽 초등학교 그대로 다니면서 이 선생님이랑 내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지낼 거야. 소민이는 팬케이크 한 조각을 생각에 잠긴 듯 씹었다. 아빠, 우리 가난해요. 그 질문은 꺼진 촛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동차는 딸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토록 애썼지만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차렸다. 어떤 사람들만큼 돈이 많지는 않지. 마침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 있고 서로가 있잖니.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아빠가 항상 그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안 보이겠죠. 동찬의 심장이 죄어들었다.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많이 보여. 가끔 아빠가 제가 안 본다고 생각할 때 여기 이렇게 주름이 생겨요. 소민이가 그의 미간을 만지며 말했다. 그리고 서류들을 마치 물어뜯을 것처럼 쳐다보시고요. 이 일이 그래 그런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네가 이 생각에 편안해야만 해. 우리는 한 팀이잖니, 소민아. 큰 결정은 같이 내리는 거야. 소민이는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의 무게를 이해하는 듯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 가볼 수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수아 할머니 만나 뵙고 싶어요. 그날 오후 동차는 수아 할머니에게 전화해서 방문해도 될지 여쭈어보았다. 그녀는 소민이를 만날 생각에 기뻐하는 듯했고 다음 날 일요일 점심 식사에 오라고 제안했다. 지은이가 그 애가 아주 좋아할 만한 사과 시나몬 팬케이크를 만들 거래요. 수아 할머니가 말했다. 일요일은 모든 것이 가칠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눈부신 파란 하늘과 함께 맑고 청명하게 밝아왔다. 동차는 자신과 소민이 모두 단정해 보이도록 각별히 신경 썼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 수아 할머니는 편안한 스웨터와 바지 차림으로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고 그녀의 태도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네가 소민이로구나. 그녀가 어린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며 말했다. 만나서 정말 기쁘다. 아버지가 네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주셨단다. 새로운 어른들 앞에서는 수줍어할 수도 있는 소민이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서며 동찬을 놀라게 했다. 저도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주 방이 많은 큰 집에 사신다고요. 물론이지. 점심 식사 후에 몇 군데 구경시켜줄까? 소민이가 지은 씨의 팬케이크가 식당 것보다 더 맛있다고 선언한 식사 내내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수아 할머니는 소민이에게 학교 생활 가장 좋아하는 과목 재미로 하는 일들에 대해 물었다. 소민이가 항상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다고 말하자 수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글쎄다, 음악실에 오랫동안 아무도 치지 않은 피아노가 한 대 있단다. 네가 여기서 살게 된다면 어쩌면 레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정말요, 소민이의 포크가 입으로 가던 도중에 멈췄다. 제가 피아노를 배우게 해주신다고요. 이 집에 다시 음악 소리가 들린다면 더없이 기쁠 게다. 수아 할머니가 말했다. 하지만 경고하는데 그 피아노는 꽤 크고 웅장하단다. 처음에는 좀 위압적으로 보일지도 몰라. 점심 식사 후 수아 할머니는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시켜주었다. 햇살과 가능성으로 반짝이는 방들을 소민이에게 보여주었다. 서재는 그 작은 소녀에게서 감탄사를 자아냈는데 한 곳에서 그렇게 많은 책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반짝이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은 그녀를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 만져봐도 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물론이지. 수아 할머니가 말했다. 자, 내가 가운데 도우를 보여주마. 딸이 건반을 누르고 맑고 깨끗한 음이 방 안가득 울려 퍼지는 것을 지켜보며 동찬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소민이가 평소 그들의 삶을 물들이던 걱정의 기색 없이 순수하게 마법 같은 것을 경험한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던가. 별채 구경은 훨씬 더 좋았다. 소민이는 방에서 방으로 뛰어다니며 위층의 작은 침실을 자기 방으로 정하고는 즉시 봉제 인형들을 어디에 둘지, 책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잠재적인 침실 창문에서는 오래된 참나무에 나무 그네가 매달려 있는 정원 한 부분이 보였다. 그네 타도 돼요. 그녀가 수아 할머니에게 물었다. 언제든지. 하지만 먼저 밧줄부터 확인해 봐야겠구나. 저 그네는 내 손주가 내 나이였을 때부터 저기 있었거든. 수아 할머니의 얼굴에 손주 이야기가 나오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재빨리 숨겨졌지만 동찬이 놓치기에는 충분했던 오래된 고통의 그림자였다. 그들이 본체로 돌아 걸어갈 때 날렵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원형 진입로로 들어섰다. 동찬은 옆에 있던 수아 할머니가 긴장하며 편안했던 태도가 경계하는 듯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다. 내 아들일세.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올 줄 몰랐는데. 차에서 내린 남자는 키가 크고 옷차림이 좋았으며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성공과 권위에서 오는 자신감 있는 몸가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빠르고 단호한 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동찬과 소민이를 보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통제되어 있었다. 전화 드렸는데 아무도 안 받으시더군요. 손님을 접대하고 계신다고 지은 씨가 그러던데요. 태준아, 이게 웬일이냐? 수아 할머니가 동찬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강동찬 씨와 따님 소민 양을 소개하마. 강 선생님은 얼마 전 밤에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도와주신 분이란다. 윤태준의 눈이 동찬의 일요일, 옷차림과 낡은 신발을 거의 숨기지 않는 경멸감으로 훑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거고요. 내가 점심 식사에 초대했기 때문이지. 수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동찬 씨, 소민아 이 사람은 내 아들 태준이다. 동찬이 손을 내밀자 태준은 짧고 따뜻함 없이 악수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 선생님. 그렇군요. 태준이 다시 어머니에게로 몸을 돌렸다. 잠깐 저하고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아 할머니의 턱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네가 할 말이 있다면 내 손님들 앞에서 해도 된다. 그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방문이 시기적절하지 않았던 모양이구나.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단호함은 동찬이라면 한 걸음 물러섰겠지만 태주는 어머니의 불쾌함에 익숙한 듯했다. 좋습니다.
태준의 눈이 명백한 적대감으로 동찬에게 고정되었다. 박 선생님, 제 어머니의 친절함이 때로는 판단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태준아,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채찍처럼 날카로웠다. 괜찮습니다. 동찬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가슴속에서 열기가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윤 선생님 어머님에 대한 걱정은 이해합니다. 어떤 아들이든 어머니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정확히 제 요점입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어머님께서는 제게 자선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게 일자리를 제안하셨고 저는 그럴 자격이 있으며 우리 둘 댁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제 배경이나 능력에 대해 우려되시는 점이 있다면 기꺼이 추천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태준의 미소가 날카롭고 차가웠다. 어머니께서 혼란스럽고 취약한 상태로 홀로 헤매시는 걸 우연히 발견하셨다니 참 편리하군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태준아, 그만하거라. 수아 할머니가 치명적일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동찬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조심스러운 예의 뒤로 마침내 분노가 터져 나왔다. 확률을 알고 싶으십니까? 확률은 제가 월세를 낼 수 있는 일자리에 급히 가던 중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보았다는 겁니다. 확률은 제가 그 돈을 포기하고 그분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시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선택 때문에 친구 집 소파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자신을 노숙자로 만드는 계획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빠. 소민이가 조용히 그의 재킷을 잡아당겼다. 그녀는 그 근원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었다. 동찬은 즉시 부드러워지며 딸의 어깨에 보호하듯 손을 얹었다. 태준은 동찬과 소민이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표정이 계산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이를 이용해서 제 어머니의 감정을 조종하시는군요. 얼마나 예측 가능한 수법입니까? 거기까지 해라.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태준아, 당장 내 손님들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이 합의에 대해 진심이실 수는 없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이 남자분은 수아 할머니가 말을 가로막았다. 네가 2년 동안 내게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친절을 단 2시간 만에 내게 보여주셨다. 이제 사과하든지 떠나거라. 뒤이은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준의 얼굴은 여러 표정을 거친 후 마침내 체념한 분노로 굳어졌다. 박 선생님,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그 단어들은 분명 그에게 힘겨워 보였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안위가 걱정되지만 제가 실언했습니다. 동찬이 퉁명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태준이 수아 할머니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걱정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증상들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는 무력하지 않다, 태준아. 그리고 내 기억력이 가끔씩 흔들릴지언정 내 판단력은 여전히 건재하다.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네가 민준이를 그리워하는 거 안다. 그 애를 잃은 것이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 애가 살아남지 못했는데 내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나를 벌하는 것은 그 애를 되돌려주지 않을 게다. 태준의 평정심이 잠시 깨졌다. 슬픔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가 가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건 민준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에게는 모든 것이 민준이 문제이지. 수아 할머니가 슬프게 말했다. 그리고 네가 나를 밀어내는 대신 내가 너의 슬픔을 돕도록 네가 준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런 대화를 하게 될 게다.
태준이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의 얼굴이 완전히 다쳤다. 가봐야겠습니다. 전화할 곳이 있어서요. 그가 동찬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박 선생님, 제가 이 합의에 대해 아주 개인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찬이 대답했다. 태준의 차가 진입로 아래로 사라진 후 수아 할머니는 정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78년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네. 그녀가 동찬에게 말했다. 태준이가 항상 그렇게 의심 많고 화가 나 있지는 않았어. 민준이를 잃은 것이 그 애 안에 무언가를 부셔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구나.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찬이 소희가 근처 화단을 탐험하는 동안 그녀 옆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가족이란 복잡한 거죠. 제 제안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태준이는 한번 마음 먹으면 아주 어렵게 굴 수 있네. 동찬은 잠시 말이 없었다.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잠든 장미덤불을 살피는 소희를 지켜보았다. 태준과의 만남은 불안했지만 그것은 또한 그에게 무언가를 명확하게 해주었다. 그는 전에도 가난했고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방함과 판단에 직면한 적도 있었다. 그가 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것은 방금 수아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었다. 수아 어머님, 마침내 그가 말했다. 만약 아직도 저희에게 위험을 감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머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수아 할머니의 얼굴이 안도감과 기쁨으로 변했다. 정말인가?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동찬이 악수를 청하려 손을 내밀었지만 수아 할머니는 그를 짧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놀라게 했다. 집에 온 걸 환영하네, 동찬 씨. 그녀가 속삭였다. 그들이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 걸어갈 때 소희는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기 위해 앞서 달려갔다. 동찬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흥분과 불안감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윤태주는 분명 이 전환을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었고 동찬은 그 남자가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과 인맥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입주 날짜와 개조 계획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벼워지는 수아 할머니의 발걸음, 자기 방과 피아노 레슨 가능성에 대한 소민이의 전염성 있는 흥분을 보면서 동찬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그들은 절망이 아닌 힘의 위치에서 그것들을 마주할 것이었고 그들이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터였다. 윤씨 할머니 댁 별채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2주가 흘렀다. 박동찬은 새벽 동이특이 전 별채 창문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빗소리에 잠이 깼다. 그는 잠시 침대에 누워 월세나 공과금 걱정 없이 잠에서 깨어나는 이 호사스러움에 여전히 놀라워했다. 침대 옆 협탁 위 휴대폰에는 자정 이후에 걸려온 부재중 전화 3통이 찍혀 있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소민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리면서 부엌에서 그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또렷하고 전문적이었지만 전혀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다. 박동찬 씨, 새벽면 경찰서 강미수 형사입니다. 윤수아 어르신과의 고용계약 관계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동찬의 위장이 쿵 내려앉았다. 윤수아 어르신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괜찮으십니다만 노인 학대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우려가 접수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 학대요. 동찬의 목소리가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다. 형사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동찬 씨. 그래서 가능한 한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오전 9시 어떠십니까? 전화를 끊은 후 동찬은 자신의 부엌,
이제는 정말 자신의 부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었다. 에 서서 커피가 식어가는 동안 비에 젖은 정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경찰에 그런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는 데는 3번의 추측도 필요 없었다. 문제는 윤수아 할머니를 이 명백한 윤태준의 방해 공작에 끌어들이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8시 45분 동차는 본체 뒷문에 노크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루 일과를 시작한 듯한 김지은 씨가 문을 열었다. 동찬 씨, 좋은 아침이에요.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은 표정이네요. 수아 어머님 깨어 계신가요? 급히 의논 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은 씨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다. 아침 식사방에 계세요.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찬이 들어서자 윤수아 할머니는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지난 2주 동안 익숙해진 그 환한 미소였다. 그녀는 밤새 입었던 위에 라벤더색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은발은 느슨하게 뒤로 넘겨 핀으로 고정하고 있었으며 집안의 우아한 여주인 그 자체였다. 동찬 씨, 어서 오게. 커피라도 한잔 하겠나. 지은이가 내 것보다 진하게 타주던데. 수아 어머님 아침 일찍 잠시 외출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동찬은 권하는 컵을 받았지만 계속 서 있었다. 경찰에서 저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노인 학대 가능성에 대해 고발한 모양입니다. 신문지가 바스락거리며 수아 할머니가 신중하게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렇군. 자네는 내 아들이 이 고발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시기가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함께 동찬 씨.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지은아, 우리끼리 잠깐 이야기할 시간을 주겠니? 지은 씨가 나간 후 수아 할머니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눈으로 동찬의 얼굴을 살폈다. 자네는 이 일로 우리의 합의가 끝날까봐 두려워하는군. 저는 윤태준 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두렵고 이런 종류의 조사가 어머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두렵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내 평판은 내 아들에게서 온 거짓 고발보다 더 심한 스캔들도 견뎌냈네. 수아 할머니가 작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동찬의 손을 덮었다. 하지만 나는 자네 평판이 더 걱정되네. 태준이는 한번 마음먹으면 아주 잔인해질 수 있는 아이야. 그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이것도 알아두게. 나는 이미 내 변호사에게 전화했네. 김동현 변호사가 경찰서에서 자네를 만나 이 조사가 제대로 처리되도록 할 걸세. 동찬이 항의하려 했다. 수아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런 부탁을 자네가 부탁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장하는 걸세. 김 변호사는 20년 동안 우리 가족 변호사였고 태준이의 더 악의적인 충동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네. 새벽면 경찰서는 수십 년은 더 된 듯한 회색 벽돌 건물이었다. 동찬은 친절한 눈과 진실과 허구를 가려내는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참을성 있는 태도를 가진 40대 여성 강미소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60대 기품 있는 남자인 김동현 변호사가 동찬 옆에 앉아 가죽 서류 가방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박동찬 씨, 강 형사가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예비조사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윤수아 어르신을 재정적으로 착취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어르신의 인지 능력 저하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동찬이 단호하게 말했다.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보고서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강 형사가 노트를 참조했다. 윤수아 어르신을 아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약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시내에서 길을 잃으셨을 때 제가 도와드렸고 그 후로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용에는 어르신 소유지에 거주하는 것이 포함됩니까? 네, 별채에서요.
저는 주택과 급여를 받는 대가로 부지 관리와 저택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메모를 했다. 고발 내용은 윤수아 어르신의 판단력이 초기 치매로 인해 손상되었을 수 있으며 당신이 이 상태를 알고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동현 변호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형사님, 저는 윤수아 어르신을 20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연세에 따른 사소한 기억력 문제를 가끔 겪으시기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유능하시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실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주치의신 박은영 박사님께서 그 효과에 대한 진단서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박동찬 씨, 강 형사가 계속했다. 윤수아 어르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부유하시다는 건 압니다. 집과 부지를 보면 명백하죠. 그리고 어르신의 재정이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추구하고 계시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절대 아닙니다. 저희 관계는 엄격하게 고용 기반입니다. 저는 특정 업무에 대해 급여를 받을 뿐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문은 동찬의 배경에서부터 고용 조건의 세부 사항까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김동현 변호사는 동의한 성인 간의 합법적인 사업 계약이라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 문서들을 제공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 형사가 노트를 닫으며 말했다. 고발인은 당신에게 전과 기록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동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19살 때 2번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술집 싸움이었고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벌금 내고 사회봉사했지만 그건 1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윤수아 어르신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초기 대화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강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박동찬 씨, 이 면담과 김 변호사님께서 제공해 주신 문서들을 토대로 볼 때 저는 노인 학대나 재정적 착취의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윤수아 어르신께서는 스스로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 유능한 성인으로 보이십니다. 이 조사는 종결하겠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김동현 변호사는 계속 내리는 비를 맞으며 동찬을 그의 차까지 배웅했다. 예상했던 것만큼 잘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동찬 씨, 윤태준 씨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건 아셔야 합니다. 이건 단지 그의 첫 번째 수였을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할 겁니다.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하거나 따님 학교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관료적인 경로를 통해 당신의 고용을 복잡하게 만들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윤태준 씨는 이 군 전체에 인맥이 있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동찬은 11월 비와는 아무 상관없는 오싹함을 느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은 일을 잘 하십시오. 모든 것을 문서화하시고요. 그리고 윤수아 어르신께서 쉽게 겁먹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기보다 강인하시고 당신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윤태준 씨의 괴롭힘 때문에 그 선택을 의심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날 오후 동찬은 좌절감과 결단력에서 비롯된 강렬함으로 수리 작업에 몰두했다. 그는 본체 지하실의 고질적인 누수를 고쳤고 온실에 헐거워진 마루판 몇 개를 교체했으며 별채 부엌 개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육체노동은 항상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그의 방식이었고 오늘 그는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오는 명료함이 필요했다. 그가 서재에서 부러진 창문 걸쇠를 교체하고 있을 때 소민이가 아직 학교 가방을 맨 채 숨을 헐떡이며 문으로 뛰어들어왔다. 아빠, 오늘 학교에 경찰관 아저씨들이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에 대해 질문했대요. 동찬은 드라이버를 내려놓고 소민이를 품에 안았다. 무슨 질문이었는데? 아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지 엄마가 비서인데 수지한테 아빠가 나 잘 돌봐주는지 내가 행복해 보이는지 알고 싶어 했다고 했대요. 소민이가 뒤로 물러나 그의 얼굴을 보았다. 우리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 소민아, 어떤 사람들이 그냥 네가 안전하고 행복한지 확인하려는 것뿐이야. 그런데 너는 그렇잖아, 맞지? 저는 지금껏 가장 행복해요. 우리 집도 좋고 수아 할머니도 좋고 지은 언니가 쿠키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민이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다. 하지만 왜 누가 아빠가 나를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찬이 대답하기도 전에 수아 할머니가 서재 문가에 나타났다. 소민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방 안의 괴로움을 분명히 감지한 듯했다. 소민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녀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이상했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와서 아빠랑 저에 대해 물어봤어요. 수아 할머니의 턱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 그렇구나. 글쎄, 가끔 어른들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지 확인하려고 질문을 한단다. 네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아주 현명한 분이시지. 자, 내 손님들 접대하는 것 좀 도와주지 않겠니? 핸더슨 부인이 새로 태어난 증손주 사진을 가져왔는데 네가 보면 좋아할 것 같구나. 소민이가 수아 할머니와 함께 떠난 후 동찬의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 이전 집주인인 홍 사장 이름이 떴다. 박 사장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오늘 이상한 방문객이 하나 있었네. 자네에 대한 신원 조사를 한다면서 고용 가능성을 알아본다고 하더군. 왜 퇴거당했는지, 혹시 폭력적이거나 불안정한 적은 없었는지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대로 말했지. 자네는 아무 잘못 없이 월세가 밀린 모범 세입자였고 자네를 잃게 되어 유감이라고. 그런데 박 사장 이 남자 뭔가 좀 이상했어. 자네 인격을 확인하는 것보다 흠집을 찾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거든. 이름을 알려주던가요. 김철수라고 하더군. 무슨 고용 확인 회사 소속이라고 했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니까 얼버무리더니 금방 가버렸어. 동찬은 홍 사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윤태준의 괴롭힘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그의 분노가 치솟았다. 자신에게 직접 도전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소민이 학교를 끌어들이고 가짜 신원 조사를 하는 것은 동찬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는 것이었다. 그는 응접실에서 손님들을 정중하게 접대하고 있는 수아 할머니를 발견했다. 소민이는 커가는 피아노 실력을 뽐내고 있었다. 노부인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아이가 음계를 연습하는 그 평범한 풍경은 윤태준의 악의적인 행동을 더욱 치졸하고 파괴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손님들이 떠나고 소민이가 위층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동찬은 수아 할머니에게 추가적인 괴롭힘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점점 더 격분하며 들었고 그가 가짜 신원 조사에 대해 설명했을 때 마침내 평정을 잃었다. 거기까지다 그녀가 전화기를 집어들며 말했다. 김 변호사 윤수아입니다. 즉시 윤태준에게 연락해서 박동찬 씨에 대한 이 괴롭힘을 계속한다면 명예훼손 및 계약관계 방해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통보해 주십시오. 아니, 내 아들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애는 선을 넘었어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동찬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이 보호적인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의 문제 때문에 자네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네. 태준이는 슬픔에 잠겨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저는 윤태준 씨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동찬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가 소민이의 안전감을 해치기 시작한다면 그건 모든 것을 바꿀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걸세. 수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약속하지. 이 가족은 이미 슬픔과 완고함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태준이가 단지 믿기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걸세. 저녁이 저택에 내려앉을 무렵 동찬은 부엌 식탁에서 소민이의 숙제를 도와주었고 비는 계속해서 창문을 때렸다. 그날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가정 풍경에는 평화가 있었고 어떤 외부 압력도 줄일 수 없는 올바름이 느껴졌다.
아빠 소민이가 수학 문제를 풀며 말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는 모르겠지만 아가. 하지만 수아 할머니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행복한 동안은 계속 머무를 거야. 좋아요. 소민이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왜냐하면 연습할 피아노가 있어서 좋고 지은 언니가 다음 주말에 사과파이 만드는 법 가르쳐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숙제에 열중한 딸의 만족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동찬은 자신의 결의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윤태준이 이 싸움에 어떤 무기를 가져오든 그는 소민이가 처음으로 알게 된 진정한 가정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었다. 어떤 것들은 싸울 가치가 있었고 딸에게 음악과 웃음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다는 안정감으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을 줄 기회는 그 목록의 맨 위에 있었다. 그 후 6달 동안 윤씨 할머니 댁에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다. 사납던 겨울 바람은 잦아들고 저택 정원의 매화나무와 살구나무에는 분홍빛과 흰색 꽃잎이 봄의 도착을 알리듯 흩날렸다. 박동찬은 겨울 동안 직접 만들고 설치한 새 부엌 찬장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소민이는 별채의 자기 방에서 매일 아침 햇살에 눈을 떴고 주말이면 윤수아 할머니의 그랜드 피아노에서 서툰 멜로디를 연주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동찬은 수아 할머니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관계를 넘어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할머니는 소민이에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할머니의 사랑을 주었고 동찬에게는 너무 일찍 여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동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전화였다. 박동찬 씨 새벽종합병원 박은영입니다. 윤수아 어르신께서 뇌졸중 증세로 입원하셨습니다. 비상연락처로 박동찬 씨가 등록되어 있으셔서요. 병원으로 가는 길은 불안한 생각과 반쯤 형성된 기도들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지난 몇 달 동안 동찬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수아 할머니와 가까워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소민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할머니였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김지은 씨가 초조한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평소의 침착함은 걱정과 피로로 금이 가 있었다. 아직 정확한 손상 정도는 모른대요. 그녀가 서둘러 말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의식이 있으셨지만 최근 일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 중이세요. 아드님은요, 서울에서 오고 계세요. 1시간 안에는 도착하실 거예요. 지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동찬 씨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만약 어머님 상태가 심각하시면 윤태준 씨가 아마 어머님 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거예요. 몇 달 전부터 후견인 절차를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동찬이 대답하기도 전에 녹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다. 50대의 박은영 의사는 친절한 눈과 수년간 어려운 소식을 걱정스러운 가족들에게 전달해온 사람 특유의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윤수와 어르신 가족분이신가요? 저는 간병인 김지은이고 이분은 재산관리인이신 박동찬 씨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박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윤수아 어르신께서는 뇌 왼쪽 부분에 경미한 뇌졸중을 겪으셨습니다. 좋은 소식은 안정적이고 반응도 보이신다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소식은 뇌졸중이 이미 겪고 계시던 인지 문제를 다소 가속화시킨 것 같다는 점입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죠? 동찬이 물었다. 당위 기억력이 상당히 손상되셨습니다. 몇 년 전 일은 명확히 기억하시지만 최근 정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으세요. 돌아가신 손주분 민준군을 찾으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동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준군, 수아 할머니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손주였다. 그를 찾는다는 것은 뇌졸중이 그녀를 삶에
더 이전 시간으로 데려갔음을 시사했다. 어머님 뵐 수 있을까요? 지은 씨가 물었다. 몇 분 동안은요. 하지만 경고해드리자면 바로 알아보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은 뇌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종종 방향감각 상실을 경험하시거든요. 수아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동찬이 지금까지 본 모습 중 가장 작고 연약해 보였다. 은발은 흐트러져 있었고 그날 아침 정원에서 손을 흔들어 주실 때만 해도 없었던 왼쪽 얼굴에 미세한 처짐이 있었다. 수아 어머님 지은 씨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 지은이에요. 동찬 씨도 여기 와 계세요. 수아 할머니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지만 점차 그들의 얼굴을 인식하며 날카로워졌다. 지은아, 여긴 어쩐 일이야? 그리고 이 젊은이는 누구지? 동찬은 마치 누군가에게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난 6달 동안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고 저택 개선 계획을 세우며 보낸 조용한 저녁들. 그 모든 것을 그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분은 박동찬 씨예요, 어머님. 따님 소민 양이랑 별채에 살고 계시잖아요. 소민이 피아노 배우는 거 기억나세요? 혼란이 수아 할머니의 얼굴을 뒤덮었다. 이해할 수 없구나. 왜 낯선 사람들이 별채에 살고 있는 거지? 우리 남편은 항상 그 공간을 가족들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고 했었는데 수아 어머님 동찬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박동찬입니다. 어머님 밑에서 일하면서 저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친구였잖아요. 수아 할머니는 마치 낯선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듯 예의 바른 관심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죄송합니다, 젊은이. 하지만 저는 우리가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주 친절해 보이시긴 하지만요. 그녀는 갑자기 다급한 표정으로 지은 씨에게로 몸을 돌렸다. 민준이는 어디 있니? 오늘 점심 먹으러 온다고 했었는데. 지은 씨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님, 민준 군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기억 안 나세요? 그 소식은 수아 할머니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이 마치 손자의 죽음을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로운 슬픔으로 일그러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제만 해도 대학 계획에 대해 나한테 이야기했었는데 동찬은 이 강인하고 위험 있던 여인이 혼란과 슬픔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압도되어 침대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윤태준의 고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해주고 소민이에게 피아노 레슨을 시켜주고 쿠키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들의 작은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 윤수아 할머니. 그 여인은 사라지고 자신의 무너져가는 기억의 복도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로 대체된 듯 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그가 지은 씨에게 속삭였다. 지금은 어머님께 너무 벅찬 것 같아요. 박동찬 씨. 동찬은 고개를 돌려 윤태준이 문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분명 서울에서 급히 온 듯 여전히 양복 차림이었다. 평소의 적대감 대신 어머니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그의 얼굴에 서려 있었다. 어머니는 어떠십니까? 태준이 동찬을 지나쳐 어머니 침대 혀곁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태준아 수아 할머니의 얼굴이 안도감과 반가움으로 환해졌다. 네가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있고 지은이는 민준이에 대해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니?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의 표정이 동찬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부드러워졌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왔으니까요. 모든 걸 다 해결할게요. 그가 동찬과 지은 씨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의미는 분명했다. 제 생각에 어머니께서는 휴식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만 있도록 자리를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병원 복도에서 지은 씨는 지친 듯 벽에 기댔다. 이걸로 모든 게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동찬이 인정했다. 윤태준 씨는 아드님이고 법적 친족이니까요. 어머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뇌졸중은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지은 씨가 희망을 담아 말했다. 가끔 환자분들이 회복하면서 기억을 되찾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동찬은 그녀의 눈에 서린 의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을 볼 수 있었다. 그들 둘 다 윤태준이 바로 이런 기회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을 윤수와 할머니의 삶에서 제거할 기회를. 다음 며칠 동안 동찬의 최악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수아 할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기억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 씨를 간병인으로 기억했지만 마치 방금 고용된 사람처럼 대했다. 동찬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태준이 낯선 사람들이 저택에 살고 있다는 주제를 꺼내자 그녀는 그것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동의했다. 로버트, 아니 우리 남편이 왜 그런 약속을 허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동찬의 어느 방문 중에 그녀가 말했다. 마치 죽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우리는 항상 누구를 신뢰하는지에 대해 조심했었는데 태준은 통제권을 주장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일주일 안에 그는 어머니의 능력 저하와 잠재적인 착취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이유로 임시 후견인 자격을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아 할머니의 병실에서 열린 긴장된 회의 중에 그가 동찬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서는 지금 명확하게 건전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럼 그게 제 가족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동찬이 물었지만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는 듯 했다. 유감스럽지만 귀하의 고용은 즉시 종료됩니다. 별채에서 이사 나가시고 대체 주거지를 찾으시는데 2주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동찬은 익숙한 재정적 불안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소민이가 저택에서의 삶에 너무나 애착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웠다. 8살 아이에게 자신을 친할머니처럼 대해주던 여인이 더 이상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태준 씨, 제발요. 지은 씨가 끼어들었다. 어머님께서는 이 합의에 만족하셨어요. 동찬 씨는 여기서 일하는 동안 오직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모습만 보여주셨고요. 제 어머니께서는 이런 결정을 내리실 때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태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낯선 사람들이 어머님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녁 동찬은 다시 한번 부엌 식탁에 소민이를 앉혀놓고 그들의 삶에 닥친 또 다른 중대한 변화를 설명했다. 소민이는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찍 배운 아이 특유의 회복력으로 그 소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딸의 눈에 서린 슬픔을 볼 수 있었다. 수아 할머니, 괜찮아지실까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를 기억하게 되실까요? 모르겠구나, 아가. 가끔 사람들의 기억이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보낸 시간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야. 할머니가 지금 우리와 함께 그 기억들을 나눌 수 없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 기억들을 간직할 거야. 그래도 할머니 보러 갈 수 있어요. 동찬은 망설였다. 태준은 그들의 존재가 어머니를 화나게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불안해한다고 분명히 했었다. 두고 보자. 지금은 할머니께서 회복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해. 다음 주 동안 동찬은 익숙한 과정인 짐 싸기와 새집 찾기를 시작했다. 6개월 전보다 지금 형편이 더 낫다는 아이러니를 그는 모르지 않았다. 수아 할머니의 후한급여 덕분에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의 작업에 대한 확실한 추천서도 있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택에서의 마지막 날 동찬이 민식인의 트럭에 상자를 싣고 있을 때 택시 한 대가 원형 진입로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뒷좌석에서 윤수와 할머니가 내렸다. 느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이틀 전에 요양원으로 퇴원했지만
아무래도 다른 계획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수아 어머님 지은 씨가 그녀를 도우려 달려가며 말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선셋 요양원에 계셔야 하잖아요. 집에 오고 싶었어. 수아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정원을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그 전에 그녀는 동찬이 상자를 싣는 것을 보고 말끝을 흐렸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냐? 저희 이사가요. 동찬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드님께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사는 게 어머님 회복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셔서요. 수아 할머니는 병원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예의 바른 혼란스러움으로 그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당신은 눈 속에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준 그 젊은이로군. 동찬의 심장이 뛰었다. 기억나세요? 친절함을 기억하네.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쳐갈 때 멈춰섰던 누군가를 기억하고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을 기억하네. 그녀는 상자들을 둘러보았다가 다시 동찬을 보았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은 드물고 발견했을 때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기억나네. 동찬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수아 어머님, 제가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할지도 모르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 없이 보살핌 받았던 그 느낌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집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던 것도 기억나네. 그녀가 지은 씨에게로 몸을 돌렸다. 김동현 변호사에게 전화하게. 내 일에 대해 즉시 이야기하고 싶다고 전해주게. 어머니, 그러실 수 없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그들 뒤에서 들려왔다. 요양시설에서 그녀를 따라온 것이 분명했다. 할 수 있고 할 걸세. 수아 할머니가 예전의 권위가 번뜩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늙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재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능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태준아. 윤수아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윤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 동안 저택 앞 진입로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눈송이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려와 그들의 어깨 위에 쌓이고 있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이 일은 변호사와 상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요양원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태준이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김지은 씨가 조용히 그 앞을 막아섰다. 나는 내 정신이 어떤지 내가 가장 잘 안다, 태준아. 수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재산과 내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어. 김 변호사에게 전화하거라, 지은아. 지금 당장. 그 후 3주 동안 윤 씨 저택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었다. 윤태준은 어머니가 더 이상 스스로를 돌볼 수 없으며 박동찬 같은 기회주의자에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김동현 변호사는 수아 할머니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며 그녀가 최근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명료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수아 할머니는 여러 차례의 의학적 심리학적 평가를 받아야 했다. 주치의였던 박은영 박사는 뇌졸중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일부 있지만 일상생활과 관련된 의사결정 능력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정적 유대는 확고하다고 증언했다. 김지은 씨는 수아 할머니가 동찬과 소민이와 함께 지내면서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고 행복해했는지, 그리고 동찬이 저택관리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동찬 역시 법정에 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김 변호사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수아 할머니와의 고용계약서, 저택 수리 및 관리 내역, 그리고 그의 재정 상태에 대한 투명한 자료들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윤태준 측 변호사는 동찬이 의도적으로 수아 할머니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산 뒤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몰아세웠지만 그들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비공개 심리에서 수아 할머니가 직접 증언대에 섰을 때였다. 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동창과의 관계와 현재 생활에 대해 물었다. 박동찬 씨를 언제 처음 만나셨고 그를 고용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수아 씨, 수아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방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주 추웠고 눈이 내렸지요. 제가 길을 잃고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젊은이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자신의 중요한 일을 포기하면서까지요. 그녀는 동찬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 친절함을 기억합니다. 그 온기를 기억하고요. 그리고 제 평생 동안 저는 사람의 본질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당신의 재산관리인으로 고용하고 당신의 소유지 내에 거주하도록 허락한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기억하십니까? 태준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모든 세부사항이 명확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수아 할머니가 인정했다. 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이 내린 결정을 기억합니다. 그 젊은이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와 그의 어린 딸은 제 삶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함과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제 곁에 머무르기를 바랐던 제 결정은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명료합니다. 그녀의 증언은 판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듯했다. 하지만 윤태준 측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그들은 수아 할머니가 최근 몇 달 동안 서명한 몇몇 문서들을 제시하며 그녀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하려 했다. 바로 그때 김동현 변호사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재판장님, 윤태준 씨 측에서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수아 어르신께서는 이미 몇 달 전 아드님의 부당한 간섭 시도가 있기 직후에 자신의 재산 관리 및 거주 문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아 할머니가 뇌졸중을 겪기 몇 주 전, 즉 윤태준이 동찬에 대한 괴롭힘을 시작한 직후에 작성하고 공증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 문서에는 수아 할머니가 완전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박동찬과의 고용 계약을 재확인하고 별채 거주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며 김지은 씨의 지속적인 간병 역할에 대한 지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윤태준의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조항까지 들어있었다. 이것은 수아 할머니가 자신의 기억력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명확히 하고 보호하려 했던 선제적인 조치였다. 그것은 윤태준에게 치명타였다. 그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어머니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 아닌 명백히 이성적인 상태에서 내려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판사의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윤수아 씨가 특정당의 기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삶과 재산의 일상적인 관리에 관한 의사 결정 능력은 유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사전에 작성된 법적 문서들은 그녀의 확고한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윤태준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는 기각되었고 수아 할머니의 기존 고용 계약 및 거주 합의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대규모 금융 거래나 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정한 중립적인 재산 관리인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지만 그것은 수아 할머니 자신도 동의하는 바였다. 윤태준은 판결에 격분했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그는 한동안 저택의 발길을 끊었다. 법적 다툼이 끝난 후 동찬은 수아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단편적이신데도 왜 그렇게까지 싸우셨던 거예요?
수아 할머니는 창밖으로 만개한 봄꽃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모든 이유를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도 모르네 동찬 씨. 하지만 그게 옳다고 느껴졌어. 그리고 좋은 마음씨는 나 같은 늙은이에게도 쉽게 잊히지 않는 법이지.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어쩌면 자네 눈빛에서 민준이를 봤는지도 모르겠네. 그 아이도 자네처럼 선량하고 정직한 눈을 가졌었지. 그 말에 동찬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때로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고 그 결과는 그들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역동성이 생겨났다. 윤태준의 위협은 표면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그의 원망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수아 할머니와 동찬 그리고 소민이는 역경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으로 뭉쳐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 혹은 우연한 은인과 수혜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었다. 소민이는 매일 방과 후에 수아 할머니 방으로 달려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수아 할머니는 비록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손녀딸의 이야기를 사랑스럽게 들어주었다. 동찬은 저택 구석구석을 정성껏 돌보았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낡았던 공간들은 새로운 생기를 되찾았다. 김지은 씨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원하며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 후 윤수 할머니의 저택 정원에는 다시 한번 봄이 찾아왔다. 박동찬은 이제 9살이 된 소민이가 저택 뒤뜰의 오래된 매화나무 아래서 피아노 악보를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았다. 소민이는 이제 제법 능숙하게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 아이의 연주 소리는 넓은 저택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동찬은 더 이상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치지 않았고 그의 손길이 닿은 저택과 정원은 예전의 화려함과 함께 아늑한 생활감을 되찾았다. 그는 수아 할머니의 지원으로 건설 기술 자격증도 취득했고 가끔씩 마을 사람들의 소소한 집수리를 도와주며 정직한 기술자로서의 평판도 얻었다. 윤수아 할머니의 기억은 뇌졸중 이후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 여전히 최근의 일들은 자주 잊어버렸고 가끔씩은 동찬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동찬과 소민이가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본능처럼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소민이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과거 손주 민준이와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듯했고 동찬이 정성껏 가꾼 정원을 함께 산책하며 말없이 그의 팔에 기대곤 했다. 기억의 조각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을 연결하는 감정의 끈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동찬은 심부름으로 잠시 새벽면 시내에 나갔다가 솔랑길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1년 전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얼마 전 새벽면 발전에 기여했던 고윤 회장, 수아 할머니의 남편을 기리기 위해 그곳에 작은 기념 벤치를 설치해 두었다. 하지만 동찬에게 그곳은 언제나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편리함보다 친절을 선택했던 순간 그의 인생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그 지점이었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47분. 월세를 내기 위해 딸아이에게 절망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그토록 절박했던 시간. 하지만 그 절박함 속에서도 그는 길 잃은 노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 선택이 지금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감동이 밀려왔다. 윤태준은 그 후로도 가끔씩 저택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불신을 거두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동찬과 소민이 곁에서
진심으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소민이가 서툰 솜씨지만 애정을 담아 연주하는 피아노 곡을 들으며 눈가에 희미한 미소를 짓는 어머니 정원에서 동창과 함께 꽃나무를 돌보며 소녀처럼 웃는 어머니의 모습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쩌면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느 날 저녁 태주는 저택을 방문했다가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에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소민이가 연주하는 곡은 민준이가 어릴 적 즐겨 치던 동요였다. 그는 문가에 서서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수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 순간 태주는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어렴풋이 깨닫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섰고 그날 이후로는 더 이상 동찬의 존재에 대해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지 않았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날 저녁 동찬과 수아 할머니, 그리고 소민이는 여느 때처럼 별채 부엌 식탁에 둘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다. 소민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제잘거렸고 수아 할머니는 비록 내일이면 그 내용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손녀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동찬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수아 할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님, 그때 법정에서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제 눈빛에서 민준 군을 보셨다고요. 수아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글쎄다. 모든 게 다 기억나지는 않네만.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억하지. 친절한 마음은 어떤 기억보다 더 오래 남는 법이란다. 그리고 자네는 내게 그런 마음을 보여주었지. 그녀는 따뜻한 눈빛으로 동찬과 소민이를 번갈아 보았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기억이 있든 없든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은 어떤 화려한 약속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선택하고 보듬으며 만들어온 그들만의 특별한 가족이었다. 저녁 식사 후 동찬은 현관 앞 그네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새벽면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소민이는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연습 소리에 맞춰 마당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더 이상 절박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문득 1년 전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한 가닥 친절을 선택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이야. 때로는 인생 최고의 것들은 치밀한 계획이나 전략적인 사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해 라고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개 상관없이 그것에 따라 행동할 용기를 내는 데서 오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아주 운이 좋다면 그 선택은 곱절이 되어 되돌아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의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친절의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멀리 윤씨 할머니 댁 창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을 집으로 부르는 등대처럼 느껴졌다. 동찬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마침내 폭풍우 치던 밤 길 위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 끝에 안식처를 찾은 것이었다. 사랑과 친절이 모든 기억의 상실과 세상의 편견을 넘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곳, 그들만의 마지막 정류장이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